소설 인간혁명 2권 제2장 소용돌이. 도다 조세이의 일본 정확가는 그 뒤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친 파도에 부딪혔지만 거듭되는 곤란을 계속 극복하면서 운영되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업을 재개하고 3년, 궤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작은 배와 같은 기업이다. 동요하는 일본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 거친 파도에 휘말릴지 또 언제 침몰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도다의 사업 내용은 어지러울 만큼 빨리 변전했다. 처음에 산수, 물상, 영어, 통신교육으로 순조롭게 시작한 사업도 이윽고 종이값과 인쇄비가 날이 갈수록 급등했기 때문에 반년분 예약을 마칠 무렵에는 적자가 되고 마는 형편이었다. 예약이 성공해서 그 숫자가 엄청났으면서도 그 때문에 오히려 경영이 고경에 빠지는 상황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도다는 여러모로 사색하고 잇따라 손을 썼다. 먼저 단행본 발간으로 전환했다. 단기간에 팔아버리면 인플레이션의 여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그러한 신간서적에 몰려들었다. 활자를 그리워하고 문장에 굶주렸으리라. 내용은 그 다음이었다. 단지 새 활자로 정신적 기아에서 구제받고 싶어 했다. 혹은 전쟁 후의 평화를 책으로 실감하고 음미하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1947년 7월에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의 전집 1권이 간행되었을 때였다. 유명한 선의 연구 등을 수록한 이 철학서가 발매되기 4일 전에 도쿄의 간다에 있는 이와나미 서점에서 일찍부터 구입 희망자가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매일 하루 전날에는 밤을 새며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인도에 긴 행렬이 생겼다. 그러므로 책 판매에는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인쇄 공장을 확보하고 용지를 조달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점은 용지를 조달하는 일이었다. 종이는 전쟁 때문에 통제물자였다. 정부기관에 허가를 얻지 못하면 단 한 장도 살 수 없었다. 종이 사용량이 문화의 척도를 나타낸다면 이런 현상은 마치 비문화국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전쟁 때 출판사는 일본 출판회라는 통제기관에 출판하려는 서적의 기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 내용에 따라 발행 부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허가받아 비로소 제지회사의 종이를 인쇄 공장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암거래는 경찰의 눈을 속이면서 버젓이 이루어졌다. 패전 직후에는 군이 은닉한 종이가 대량으로 시중에 흘러들었다. 그것을 점령군이 압류해 씨가 마르자 이번에는 통제를 받지 않는 화선지라는 종이가 나돌기 시작했다. 화선지는 재생지인데 갱지보다도 품질이 나쁜 대형품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인쇄를 할 수 있었으므로 각 출판사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화선지를 구입하려고 전력을 다했다. 용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곧바로 출판업이 성립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권을 이용해 군의 방출용지 창고를 확보한 사람들이 출판사를 여러 개 설립한 때도 이 무렵이었다. 그 중에는 저속한 내용의 출판물도 적지 않았다. 순식간에 군소 출판사가 범람해 출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해야 할 현상이 나타났다. 이해를 둘러싼 인간끼리의 추한 다툼이 출판계에도 얼굴을 내밀었던 것이다. 종이를 확보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어느 출판사는 산림을 매입하기까지 했다. 산림을 벌채에 얻은 양질의 목재를 일부러 짧게 잘라 펄프제로 만들어 제지 공장에 보냈다. 제지회사는 그 수량에 따라 출판사의 용지를 몰래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은 물물 교환이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낳은 원시 경제의 재현이었다. 출판업자로서 도다 조세이도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종이를 획득하려고 분주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발버둥을 치지는 않았다. 일단 유사시에는 소요량을 반드시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천선신을 질타하면서 전개한 투쟁도 몇 번이고 있었다. 또 어느 때는 동료 업자 몇 명을 통합해서 대자본으로 다량의 용지를 움직이기도 했다. 그래도 도다는 용지를 확보할 때 불가사의하다고 할 만큼 수호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도다는 민주주의 대강좌 몇 권과 영문 그림책, 다수의 대중소설 등을 간행했다. 그것은 그런대로 일단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윤을 더욱 높이려고 증쇠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오히려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증쇠를 해야 출판사에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였다. 잘 팔리는 책을 간행해 몇 달 지나서 중세해도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미 자재와 인쇄비가 급등하기 때문에 초반 때와 같은 가격으로는 적자가 되어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또 몇 달 후에 정가를 바꿔서 중세해도 판매가 보증되는 책은 적었다. 사업적 수완이 있는 도다였지만 시대의 파도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이상한 이야기다. 겨우 발간해 판매가 잘 되고 품절된다. 그래서 주문이 밀린다. 자, 이제부터 즐거운 증세인가 하고 기뻐하며 준비를 해보면 채산이 맞지 않는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다. 출판업에서 증쇠를 하지 못한다면 물밖에 난 물고기 신세 아닌가. 참으로 이상한 시대로군. 이래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재미없는 장사로구먼. 도다는 드나드는 업자에게 껄껄 웃으면서 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선생님, 무슨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업자들은 대부분 도다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야 생각 안 하는 바도 아니지만 화가 치밀 때는 좋은 지혜도 나오지 않는다네. 하하하하. 웃으며 하는 이야기는 끝났지만 도다는 언제까지나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다. 이윽고 냉정하게 사색한 끝에 잡지 발간을 단행했다. 그 당시 얄짤한 잡지는 무수히 발간되었다. 또한 복간한 잡지도 있었다. 그러나 영업상 본격적으로 기획해 나온 잡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쟁 전에 큰 잡지는 여성 잡지든 대중오락 잡지든 소년 잡지든 간에 용지를 대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도 그 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휴관인 채 있었다. 도다는 출판 사업의 애로점을 어떻게든 타파하겠다고 결의했다. 잡지는 월간이다. 단발로 발행하는 단행본과는 다르다. 사업적으로도 그달그달의 자재나 경비에 대응하며 가격을 바꾸면 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순응하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해 간행할 수 있을 터이다. 도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자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태세를 갖추었다. 먼저 편집진을 증원했다. 소수의 인원이었으므로 전반적인 재편성은 매우 간단했다. 그리고 제1단계로서 소년 잡지, 모험 소년을 창간하고 오락 잡지, 루비도 발행하기 시작했다. 편집실은 갑자기 활발히 움직였다. 증원된 편집자는 작가나 섭화가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가 돌아오고 또 달려나갔다. 영업부는 용지 확보와 인쇄소 교섭에 빈틈없이 두루 신경을 썼다. 나아가 판매 경로도 개척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그들은 모두 엄격한 시간적 제한에 쫓기면서 누구 한 사람 한가하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활동이 어느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의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유기적인 활동의 중심에 도다 조세이가 있었다. 그는 등나무 의자에 태연한 자세로 앉아서 편집자들을 사방팔방으로 두루 살피고 독려했다. 그의 신변에는 활기가 가득 차 있었다. 도다는 어떤 사업이나 활동에서도 타성에 빠지는 일은 없었다. 언제나 지혜를 발휘하고 전 혼을 기울였다. 만일 장으로서의 자신이 타성에 빠지면 자연히 그 일념은 사원들에게 반영되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사원들도 열심히 투쟁했다. 그 결과 모험 소녀는 발행 부수가 이내 수만 부에 달하고 착실하게 부수를 늘려갔다. 이윽고 내놓은 루비의 판매도 순조로웠다. 반품도 꽤 있었지만 하여튼 인플레이션의 급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모험 소년과 루비의 발행을 주로 하고 단행본 발행을 후순위로 바꾼 도다의 사업은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자금 회전이 큰일이었다. 대자본이라는 배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축적되면 전쟁 전에 부채를 갚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생산을 자극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생산 의욕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도다가 경영하는 모든 회사는 옥중에서 보낸 2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붕괴되고 엄청난 부채만 남겼다.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번성하던 사업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은 간부들이 뒤처리를 허술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보통은 패전의 혼란을 틈타 부채를 보류하고 무기한 연기로 지불 유예를 요구하거나 자연 소멸을 꾀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도다는 당시의 금액으로 총 200 수십만 엔의 부채를 패전 직전에 전부 떠안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에 대한 신용과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할 수 있다. 패전 직후 크고 작은 군수공장들은 군에서 나온 다량의 자재를 군용물자 불하라는 명목으로 자기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패전으로 군수공장이 문을 닫자 보상금까지 받고도 시치미를 뗀 자도 있었다. 이런 시대의 도다 조세이는 사람이 좋은 참으로 정직한 사업가였다고 할 수 있다. 도다가 만든 부채가 아니다. 국가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랫사람들이 만든 부채다. 도다는 그 부채를 자진해서 떠안았다. 회계를 맡은 오쿠무라는 호인이며 마음씨 좋은 사람이다. 그런 오쿠무라조차 도다에게 선생님은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라며 분하게 여겼다. 고생 끝에 얻은 수익을 투자가 아닌 빚 갚는 데 돌리는 것이 불만이었으리라. 선생님, 저자들도 참 뻔뻔하군요. 뻔뻔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저자들이란 전쟁 전의 채권자들을 가리킨 말이다. 도다가 추록 직후에 정리한 회사의 청산서 한 장을 방패 삼아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리라. 도다는 웃으며 오쿠무라에게 말했다. 사람은 악한 편보다 선한 편이 좋지 않은가? 그래도 선생님,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계를 책임진 오쿠무라는 예산을 맞춰야 했으므로 불만이 많았다. 자, 그렇게 화내지 말게나. 옛날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으니 엄청난 경외의 변화가 아닌가. 저들도 예전에는 부자였지. 지금은 나보다도 그들이 몹시 어렵다네. 나는 감옥에서 무척 맛없는 밥을 먹었지만 우리 회사 직원 대부분은 저들이 돈을 빌려준 덕택에 어쨌든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전쟁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도 조금은 저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네. 오쿠무라군, 자네도 그중 한 사람 아닌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오쿠무라는 아연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벌지 못한다면야 빚을 갚을 수는 없겠지. 또 빚을 갚는다고
우리 사업이 휘청거려도 곤란하네. 자연히 한계가 생기는 법이다. 자네의 일은 이 한계를 잘 간파하는 일이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갚아주게. 선생님은 참 대단하구나 하고 이 회계 책임자는 생각했다. 오쿠무라는 도다에 대한 불평은 깨끗이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채권자들에게 석연찮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도다 조세이는 어지럽게 변전하는 사회 동향을 간파하면서 사업의 혈로를 차례차례 활짝 열어갔다. 낮에는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저녁에는 주 3일 법화경 강의와 어서 강의를 실시하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투쟁했다. 거기에 주 3일은 도쿄 및 가까운 현에서 열리는 좌담회에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절복에 모범을 보이며 전진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방 절복을 거듭했다. 연일 밤낮으로 계속되는 정력적인 활동이었다. 다른 사업가들보다 비할 바 없이 바빴으며 그런 가운데 사업은 하나하나 성공했다. 도다의 행동을 매일매일 자세히 목격한 사람들은 신심이 바로 생활법이라는 실증을 똑똑히 보는 느낌이었다. 1948년 초봄, 도다는 시즈오카현 이즈의 시모다로 갔다. 1946년 9월에 나스에서 실시한 제1회 지방지도에 이어 이듬해 1월에는 시모다에서 지방지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시모다 지역의 학회원이 80세대로 늘어나 강력한 광선유포의 거점이 되었다. 시모다라는 말만 들어도 도다는 가슴이 아팠다.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보로가 권력에 의해 구속된 땅이다. 도다는 그 광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은사에게 권력의 손길이 미친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이 가슴속에 되살아났다. 동행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도다의 슬픔과 분노를 헤아리지는 못했음이 분명했다. 도다는 혼자서 가슴속의 그 고통을 참고 있었다. 1943년 7월 2일 마키구치 회장은 이지에 있는 렌다이사 부근의 어느 여관에서 그 고장 사람들 몇 명을 위해 좌담회를 열었다. 회원 2명이 도쿄에서 동행했다. 사흘 전인 6월 29일에는 진다테, 아리타 등의 간부가 도쿄의 요도바시 경찰서에 검거되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직 당국의 마수가 시시각각 마키구치의 신변에까지 뻗쳐왔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사명감에 불타는 마키구치는 그래도 또 이즈로 갔던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간요의 때이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창가 교육학회 제5회 총회가 끝나고 마키구치가 도다에게 이렇게 장절한 결의를 피력하고부터 7여 개월이 지났다. 이 결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국가 권력과의 대결을 의미했다. 마키구치의 흉중에는 니치렌 대성인이 700년 전에 가마쿠라 막부에 발하신 대사자후가 그리고 몽고네습이라는 국가의 대위기 속에서 어디까지나 국가 간요로 일관하신 대성인의 그 심경이 넘치도록 되살아났다.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종종의 대난이 출래한다 할지라도 지자에게 아의가 타파되지 않는 한 채용하지 않으리라. 어서 232조. 마키구치는 개목초의 이 한 구절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그리고 대성인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지금이야말로 관철해야 할 때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했다. 72살의 마키구치에게 예정된 이즈 여행을 중지하는 것은 신심의 패배를 의미했다. 전쟁으로 자유롭지 못한 때이다. 더구나 교통편도 나쁘고 회원도 적었다. 하지만 마키구치는 지도를 원하는 회원을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는 일을 자기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었다. 매일매일의 신심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키구치에게 자신의 많은 나이나 당국의 삼엄한 감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인원수가 적다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무엇도 마키구치의 불타오르는 신심 행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자신이 믿는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이 매진한다. 이처럼 존귀한 인생도 없으리라. 마키구치가 종문 전체의 국가 간요를 원했을 때 총본사는 문부성이 사상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련종 각파의 통합책을 강요하자 크게 동요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독립된 종파로 인정되어 해결됐다. 그런데 종문 일부에서는 민노부의 일련종과 통합하는 안을 진행하려는 악승이 암약하고 있었다. 종문은 당시 군부와 손을 잡은 이 중들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다. 국가 간요를 단행하려면 첫째로 종문 내부의 의사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총본산의 순회는 민노부와의 합병을 막기도 벅찼다. 종문 안의 사자신중의 충이라고도 해야 할 이 일파는 군인들과 연관이 있는 수어회라는 세력과 결탁했다. 이들이 문부성의 종교 행정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승려들은 국가의 위기보다는 종문의 존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여 연명하고자 했다. 종문은 승속일체로 국가 간요를 하자는 마키구치의 제의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마키구치의 강경한 주장이 이제는 그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결국 창가 교육학회는 반정부적인 존재로서 자연스레 선명히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일련 종종을 탄압하려고 한 당국은 그 표적을 크게 바꾸어 창가 교육학회에 초점을 모으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탄압의 표적이 바뀌자 총본사는 궁지에서 벗어났지만 학회는 국가 권력의 압박이라는 거센 파도를 한 몸에 받으며 모든 물보라를 뒤집어 써야 했다. 당국은 학회 간부를 일제히 검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그리고 국가 신도를 존승하지 않는다는 언동을 이유로 마침내 학회를 반국가 단체로 단정했다. 불합리한 모순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진심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민중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국적이라고 불렸다. 1943년 7월 3일과 4일에 렌다이사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마키구치 일행은 5일에 렌다이사를 출발하여 스자키로 향했다. 스자키에 있는 하야시 기시코의 친정집에서 기시코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기시코는 연로한 아버지를 어떻게든 입회시키고 싶어 마키구치가 방문해 주기를 바랬다. 스자키는 시무다항 동쪽에 주먹처럼 튀어나온 고지 끝에 있었다. 그곳에는 일망천리의 웅대한 조망이 펼쳐져 있었다. 마키구치는 이 곳이 풍기는 남국적인 명랑함과 풍경을 사랑하고 칭찬했다. 마키구치는 기시코의 아버지와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날 밤은 그녀의 아버지 권유로 그 집에서 머물렀다. 7월 6일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다. 형사 둘이 마키구치에게 면담을 요청하러 왔다. 형사가 이렇게 말했다. 시모다 경찰서까지 동행 부탁합니다. 하야시 기시코는 아연실색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 무슨 용건이 있는 거예요? 도쿄라면 모르지만 여기는 시모다입니다. 시모다 경찰서 경찰이 선생님께 무슨 용건이 있다는 건가요? 현관에서 들리는 기시코의 성난 목소리에 마키구치가 위의를 갖추고 나타났다. 마키구치의 눈은 예리했다. 그러나 침착한 어조로 형사에게 말했다. 무슨 용건입니까? 경찰서에 가시면 압니다. 어쨌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하나가 말했다. 마키구치는 한쪽 손을 허리띠 사이에 낀 채 잠시 형사를 노려보았다. 지금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기다리시오. 준비를 할 테니. 마키구치는 안으로 들어가 침착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하카마를 입기 시작했다. 그것을 돕고 있는 기시코의 손이 떨렸다. 아무 일도 아닐 거네. 폐를 끼쳤군. 전 촌장의 집이다. 기시코의 집에 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복도로 나왔다. 거실에 있는 기시코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대로 가족의 전송을 받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두 형사가 꾸벅 인사를 했다. 하야시 기시코 씨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입니까? 예, 가다마다요. 기시코는 흥분해 있었다. 망연히 서 있는 아버지를 뒤돌아보고는 도움을 청하듯 불렀다. 아버지. 늙은 아버지는 그저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마키구치는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족에게 인사하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곧바로 두 형사가 뒤쫓아갔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마키구치 곁에 바싹 붙었다. 기시코도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마키구치를 뒤따라가서 외치듯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가 말인가? 마키구치가 의아하다는 듯이 기시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왔다. 마키구치는 이렇게 말하고 묵묵히 걸었다. 기시코는 마키구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기시코가 죄송하다고 말한 까닭은 신심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밀고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모다 경찰서까지는 5km 정도를 가야 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네 사람을 비추었다. 주인은 지푸를 얻다. 바다는 햇빛에 비쳐 반짝반짝 빛났다. 상쾌한 바람이 불었지만 마키구치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마키구치는 고령의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꼿꼿한 자세로 가슴을 활짝 펴고 걸었다. 그리고 늘 사용하는 우산을 지팡이 대신 짚으며 나막신을 신고 걷기 힘든 자갈길을 걸었다.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주위의 풍경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에게는 기시코도 형사도 안중에 없는 듯 길을 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긴박한 표정도 없었다. 겁먹은 듯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태연하게 걸었다. 학자풍의 옷차림은 고고한 철인을 연상시켰다. 입을 굳게 담은 모습이 숭고하기까지 했다. 침묵을 지키며 발걸음을 옮기는 마키구치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우선 도쿄에 있는 많은 제자의 신상이 걱정되었다. 시모다까지 내 행방을 추적해 검거하는 모습을 보니 당국도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국은 틀림없이 간부들도 노릴 것이다. 도다 이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키구치는 다시 생각했다. 데라카와, 미야지마, 후지사키, 기타가와, 이와모리, 혼다, 간다, 미시마 등은 각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흔들며 아무쪼록 제자들의 믿음이 강했으면 하고 기원했다. 니치렌의 제자는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어서 1282쪽. 마키구치는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 구절을 삼켜버리고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외쳤다. 때가 왔다. 드디어 목숨을 걸고 투쟁할 때가 왔다. 지면 안 된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마음속으로 창제하고 있었다.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마키구치는 문득 어린 손녀 요코를 떠올렸다. 혈육의 정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그때 대성인의 어서 한 구절이 번뜩이듯 갑자기 떠올랐다.
각자는 조심할지어다. 조금도 처자 권속을 생각하지 말 것이며 권위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서 177조. 마키쿠치는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야만 하는 때가 왔다. 이 투쟁이야말로 국가 간요의 실천이다. 국법으로 심판하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형식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불법에서 본다면 이 투쟁이야말로 내게 남은 마지막 국가 간요의 실천이다. 형식에 현혹되면 안 된다. 불법의 진수와 가치론으로서 당당하게 국가의 그릇된 종교와 사상 정책을 가책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때가 온 것이다. 그는 호쾌하게 웃고 싶어졌다. 우산을 지켜들어 길가의 돌멩이를 탁 하고 쳤다.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마키구치를 쳐다보았다. 5km쯤 되는 길을 걸어 시모다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니다. 난과 맞서 싸우는 사자왕의 모습이었다. 경찰서에서 마키구치와 기시코는 따로 떨어져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날 유치되었다. 이튿날 아침, 기시코만 석방되었다. 기시코에 대한 조사는 간단했으며 아버지가 밀고에서 마키구치가 구속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완고한 아버지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마키구치의 삶의 자세에 감복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마 후에 입회했다. 석방되는 기시코에게 마키구치가 이렇게 말했다. 도다군을 잘 부탁하네. 이 말이 제자들이 들은 마키구치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마키구치는 도쿄에서 온 경시청 형사들에게 호송되어 사상범으로 경시청에 신병이 인도되었다. 이날 이후 1년 반, 마키구치는 예심에서 장렬하게 끝까지 투쟁했다. 때로는 어느 예심 판사에게 가치론을 이해시키려고까지 했다. 1944년 11월 18일, 마키구치는 끝내 주검이 되어 스가모의 도쿄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고서에 이렇게 써 있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은 현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활용하는 일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라는 현인을 끝내 등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멸망으로 치달았다. 도다 조세이는 은사를 추억하면서 시모다로 갔다. 일행이 시모다의 미스쿠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인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왔다. 약간 뚱뚱한 몸으로 도다를 부둥켜 안듯이 그의 손에 매달렸다. 선생님,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도다가 미소를 지었다. 혼다 씨 아닌가? 야, 깜짝 놀랐네. 누군지 몰라보겠구먼. 1년 만에 재회였다. 혼다의 얼굴은 10년이나 젊어졌다고 생각될 만큼 밝게 웃고 있었다. 인상도 싹 바뀌었다. 간부들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의심했다. 1년 전인 1947년 이 지역의 오야시 댁에서 좌담회가 열렸다. 그곳은 시모다 대로 쪽에 있는 큰 농가였다. 희미한 전등의 작은 방에서 우인까지 앞에 10명이 채 되지 않는 회합이었다. 이 회합에 혼다 도미가 와 있었다. 전쟁 전 도쿄 혼조에 살던 혼다의 가족은 1년 계의 어느 절에 다니는 열렬한 신자였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귀자 모신을 수호신으로 숭배했다. 혼다는 법화경과 관련 있는 회합에는 어디라도 참석했다. 그 중 하나가 창가교육학회의 대선생활 실험증명 좌담회였다. 1941년 마침 혼조에 있는 회원댁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한 혼다는 귀자 모신을 본존으로 하는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문증, 이증, 현증을 토대로 기요하라 가스에게 지적당하자 화를 내며 덤벼들었다.
입회 1년째인 기요하라 가스는 그 이상으로 의기충전해 있었다. 기요하라는 전쟁 전의 번론을 앞세운 절복법에 따라 혼다에게 엄하게 번론을 설했다. 기요하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못된 것을 섬기면 불행해져요. 혼다 도미는 격분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뭐야? 저 계집애가? 그렇게 생각하니 몹시 화가 났다. 전차 정류장까지 왔을 때 기요하라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전차를 타는 것은 그만두자. 만일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계집애에게 지는 셈이 되니까. 혼다는 밤길을 걸어 무사히 자기 집에 도착했다. 벌 따위는 없다고. 혼다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셔놓은 귀자 모신을 향해 기원했다. 억지로라도 저를 지켜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도 벌은 나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무사했다.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그날 밤의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교의를 배우지도 않았고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다. 오로지 귀자 모신에게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믿었다. 혼다 도미의 가족은 재봉업을 했다. 빈손으로 부부가 함께 일을 시작하여 직공을 5명이나 둘 만큼 발전했다. 게다가 꽤 많은 재산을 모아 이웃과 친척들의 부러움까지 살 정도였다. 전쟁의 형세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피난도 갈 겸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즐기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일체를 딸 부부에게 맡기고 고향인 누마즈에 자리를 잡았다. 이때 남편은 이삿짐인 양복장을 2층으로 옮기다 어찌된 일인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그 위에 양복장이 떨어지며 머리를 강타했다. 즉사였다. 이 돌발 사고로 혼다가 꿈꾸던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하는 일마다 재난이 잇따라 참으로 괴로웠다. 억척스러운 혼다는 친정인 이즈의 시모다로 11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을은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넘쳤다. 혼다는 손자와 함께 헛간 2층에서 살아야 했다. 전등도 없어 밤에는 램프를 켜고 손자와 함께 쓸쓸하고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불행은 이곳까지 쫓아왔다. 바로 그때 혼조에 있는 집이 1945년 3월 10일의 도쿄 대공습으로 불탔는데 딸 부부마저 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단번에 모두 잃고 말았다. 노년기에 접어든 혼다에게는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빴기에 혼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귀여운 손자가 있었다. 그래서 혼다는 전쟁이 끝나자 짐을 짊어지고 의류 행상을 시작했다. 이때는 쌀 등의 암거래로 돈을 모은 사람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의류를 원했다. 혼다가 하는 의류 행상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혼다는 얼마쯤 지나자 한 달에 열흘 정도만 바깥에 나가게 되었다. 나머지 20일은 헛간에서 오로지 귀자모신에게 빌기만 했다. 생활에 지쳐버렸다. 아니, 인생 자체에 지치고 만 것이다. 혼다의 만년은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어 그 마음에 비치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 마을로 행상을 나갔다 돌아올 때 울창한 숲속을 지나면서 으슥한 숲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면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바닷가 오촌에 가면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 몸을 낭떠러지 풀밭에 내던질 때 문득 낭떠러지 및 푸른 바다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죽음의 유혹과도 자주 맞서 싸워야만 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혼다를 뒤쫓기 시작했다. 오직 손자의 존재만이 죽음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었다. 혼다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졌다. 체력도 부쩍 약해졌다. 괴로웠다.
좁은 2층에 틀어박힌 채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일심불란하게 귀자모신에게 매달렸다. 손자가 감기에 걸리더니 고열에 시달렸다. 감기가 얼마 혼다도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때서야 겨우 귀자모신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였다. 혼다는 도쿄의 혼조에 있는 회원댁에서 들은 기요하라의 벌론이 비로소 생각났다. 이것이 벌인가? 혼다는 생각했다. 귀자모신에게 이처럼 진지하고 착실하게 빌었는데도 불행해지다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 계집애가 말하는 제목과 내가 부르는 제목이 다를 리 없다. 하지만 이렇게 불운이 계속되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그 이유를 배울 수는 없을까? 자리에 누워있던 혼다는 이때 문병하러 온 오야 마스에게 신심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었다. 그 이야기는 도쿄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법화경 이야기를 하러 온다는 내용이었다. 혼다는 희미한 희망을 가슴에 안은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6년 만인 1947년 이때 도다와 동행한 기요하라 가스 앞에 그 불운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6년간 사회는 미중유의 격변을 겪었다. 혼다 도미의 생애도 그에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다고 할 수 있다. 도다와 만난 1년 전 그날, 혼다는 좌담회에서 6년간 걸어온 내용을 면면히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주 조용해졌다. 그것은 진실의 목소리였다.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마음속의 어두운 영상을 그대로 나타낸 이야기였다. 모두 불법의 엄한 법리에 전율을 느꼈다. 도다 조세이는 헛기침을 하고는 온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리는 엄숙한 긴장에서 겨우 해방된 듯 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귀자모신을 정신없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고뇌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듯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요, 정말로. 혼다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다의 한마디를 기대하는 듯했다. 착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믿는다. 그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째서 불행해져야만 하는가? 내가 멋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을 홀로 알게 되신 대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의 대상이 행불행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혼다 도미는 이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다가 이야기를 돌려서 애매하게 대답한다고만 생각했다. 그 순간 도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귀자모신이라는 그릇된 대상을 본존으로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불행의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도다의 말이 혼다의 가슴을 찔렀다. 혼다는 격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그저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법화경 다란이품을 이야기하며 귀자모신의 작용을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귀자모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결국 악귀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귀자모신은 묘법을, 다시 말해 진실한 어본존을 믿을 수 있는 자를 수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제천 선신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호해 줍니다. 귀자모신을 본존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화경에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인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본의를 모르는 중이나 종교인에게 속으면 불쌍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혼다는 손을 들고는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일본에서는 종교만큼 그 내용이 애매한 것도 없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선종과 연불종을 교의적으로 해명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하물며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한심스러울 만큼 얕았다. 혼다 도미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혼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깊이 의심하듯 질문했다. 제목을 부르는 사람을 수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수호받아야만 하겠네요. 몇 년이고 제목을 불렀습니다. 이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제목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요. 대성이는 본존이란 뛰어난 것을 쓸지어다라고 700년 전에 이미 훈계하셨습니다. 본존이란 근본으로서 존경해야만 하는 대상이고 존귀한 근본의 당체를 가리킵니다. 대성이는 그 근본 중의 근본이 되는 어본존을 일체 중생을 위해 나타내셨습니다. 말법이라는 지금의 시대에 들어서면 법화경 경전도 천태대사의 마하지관도 모두 대성인의 불법의 설명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도다는 다정하고 친절하게 나이든 부인에게 설명했다. 차츰 혼다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일까? 거짓말치고는 참말 같은 거짓말이고 참말이라면 너무 간단하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귀자모시님이 그렇게 나쁘신 신일 줄은. 저는 정성을 다해 제목을 불러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그러나 혼다 도미에게는 웃을 일이 아니었다. 미련과 회한, 그리고 집착이 머릿속에 소용돌이 쳤다. 괴로워하는 표정은 더욱 험해졌다. 아주머니는 6년 동안 손해를 본 거예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 아주머니를 찾아가 좀 더 잘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아주머니가 이렇게까지 슬픔의 밑바닥에 빠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젊은 기요하라의 말이 나이든 부인의 회한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기요하라는 기운을 북돋으려는 듯이 말했다. 만약 그때 아주머니가 어본존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신심했다면 6년이 지났으니까 무척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 배려가 부족해 죄송해요. 하지만 아직 괜찮아요. 지금부터예요, 아주머니. 혼다 도미가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들의 어본존은 그렇게 올바른가요? 이때 단좌하고 있는 도다가 말했다. 니칠엔 대성인이 남기신 진실한 어본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올바른 본존입니다. 당신이 1년간 제대로 신심하면 싫어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불운이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손자가 불쌍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도다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주머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1년 동안 진심으로 신심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의 소중한 손자를 제가 맡지요. 학교도 보내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도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다도미는 우물거리며 물끄러미 도다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도쿄와 시모다라고 하면 너무 먼 이야기가 되네요. 1년 뒤에 당신을 찾아갔을 때 그 넓은 도쿄에서 어디에 사는 아무개 아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명함 한 장을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려요. 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혼다에게 건넸다. 꽤나 똑똑하신 아주머니시군요.
혼다도미는 그 명함을 공손히 받아들고 소중하게 품 안에 넣었다. 1년이 지난 이때 이 명함은 벌써 필요가 없어졌다. 1년 만에 도다를 만난 나이든 부인은 도다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일행이 오야시 댁에 도착하자 혼다는 지난 1년간 겪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체험을 상세히 이야기하느라 끝이 없었다. 깊이 감사드려요. 참으로 공덕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오본전을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천진난만한 기쁨이다. 도다도 이 순박한 이야기에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다는 스스로 귀자모신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정법을 신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병약한 몸도 차츰 건강해졌다고 한다. 행상도 그리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장사가 매우 재밌어졌다고 한다. 매상도 비약적으로 상승해 의류 장사로 꽤 큰 돈을 저금했다. 손자가 주눅들지 않도록 조만간 작은 집을 한 채 짓고 싶다고 도다에게 상담까지 할 정도였다. 본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1년 전의 혼다를 아는 사람이 그때와 지금의 혼다를 비교하면 깜짝 놀랄 만큼의 실증이 그곳에 있었다. 도다는 기뻤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갖는 위대함을 절실히 생각했다. 오야 마스의 집에는 카리에스를 알아 절망에 빠진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도 역시 1년 전에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 깨끗이 나아서 병원에서 퇴원한 그 아들이 이날 밤 좌담회에 참석한 것이다. 소생이다. 도다는 20살이 된 이 아들에게도 격려를 잊지 않았다. 빈틈없는 신심으로 병이 나은 것이네. 방심하면 안 된다. 자기 몸을 소중히 하게. 몸이 소중하다면 자네의 신심을 소중히 해야 하네. 알겠는가? 모두 시모다에서 만난 눈물겨운 체험이었다. 이날 밤의 좌담회는 1년 전과는 다르게 활기에 넘쳤다. 참석자도 많았다. 도다는 힘차게 전진하는 숨결을 느꼈다. 따뜻한 이즈라고 해도 밤에는 꽤나 추웠다. 많은 사람이 체험을 이야기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도쿄에서 온 간부들도 오야시 댁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확실한 반응을 느꼈다. 좌담회가 끝나고 이번 회합의 원동력이 혼다돔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도다가 즐거운 듯이 말했다. 어쨌든 혼다도미 씨는 주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주머니로군. 이번에는 또 무엇으로 야단 법석을 떨 것인가? 이튿날 동행한 간부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혼다도미, 오야 마스,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안내를 받아 절복해야 할 지인과 우인의 집이 산촌과 어촌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지도는 이때부터 점차 실천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 때로는 비약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도다는 그것을 지도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친처럼 대했다. 어떤 때는 온화하게, 어떤 때는 엄격했다. 또 어떤 때는 은단을 씹으며 그리고 농담을 던지면서 지도를 계속했다. 도다가 있는 곳은 그곳이 도시든 산촌이든 어촌이든 광선유포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 물론 그 소용돌이는 아직 작았다. 수도 적었다. 사회라는 수면에는 거의 표시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게 소용돌이치면서 소멸되는 일 없이 서서히 확대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도 그 저류에는 절대 군주제 하에서 괴로워하는 신흥 시민계층의 자유를 추구하는 강한 자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는 이윽고 지방 도시와 농촌에도 확대되고 전역에 파급되었다. 루소 등의 자유사상이 시민 속으로 침투했을 때 그것이 경류가 되고 급류가 되어 혁명의 길을 나아갔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전제정치 타도를 목표로 일어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힘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러시아 사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부패시킨 전제 정치에 대해 공산주의를 이상으로 하여 끝까지 싸웠다. 일본의 대개혁, 이른바 메이지 유신은 왕정 복거의 개혁이며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과는 취지가 약간 다르다. 메이지 유신은 해외 열강에 지배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막번 체제를 변혁하고 조정이 펼치는 정치를 실현하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부국 강병책으로서 강대국이 되겠다는 개혁이었다. 그러나 변혁의 주체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하급 무사이고 민중의 힘이 역사를 움직였다는 점에서 두 혁명은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이들 혁명과 개혁의 저류에는 모두 다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변혁에 대한 욕구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시대 변혁의 저류에는 언제나 민중 속에서 몰아치는 소용돌이가 있었다. 그때의 권력자는 그 소용돌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아니, 알았다 해도 손쓸 길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보신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시대를 내다볼 수 없었다. 이윽고 그것은 탕류가 되어 소용돌이치며 격돌하고 수백 수천만의 귀중한 인명을 희생시키며 변혁을 단행했다. 이것들은 모두 비참한 유혈의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실천은 결코 유혈을 동반한 혁명이 아니다. 불법 이념에 서서 어디까지나 생명 존엄을 기조로 하는 무혈혁명이고 평화혁명이다. 이상적인 이 혁명이야말로 인류가 유구한 옛날부터 기다리고 바라던 바가 아니겠는가. 이즈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에 작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이 소용돌이를 당신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도다 조세이는 그것이 이윽고 일본의, 아시아의, 세계의 소용돌이가 되고 경류가 되어 세계 평화의 원천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